동아쌤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예,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대 개혁 운동인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개혁에서 위로부터 이 개혁이 일어났던 건 우리가 갑신정변이었지 않습니까? 이 동학농민 운동은 그거와 반대로 이제 밑에서 일어난 이제 백성들부터 이제 일어난 이러한 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에 따른 동학농민운동 한번 배워보고요. 전 시간에 다음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외세의 경제 침탈과 농촌 사회의 동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세력들이죠.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 침탈을 해 갑니다. 자, 그런 경제 침탈과 그리고 농촌 사회가 그로 인해서 힘들어졌을 때의 어떤 모습들을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농촌 사회 동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촌 사회가 힘들어지니까요, 동학이라는 이러한 우리 민족 종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학이라는 얘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동학은요, 우리나라 천주교 저번에 예전에 한번 우리가 수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병인박해 막 이런 거 수업할 적에요.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서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학이라고 불렸었고요. 이러한 서학을 많이 연구했던 경주의 최씨인 최재우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최재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우리 동쪽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여서 이제 동학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동학의 어떤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의 어떤 의미와 비슷비슷합니다. 뭐 일단은 백성들이 다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당시 이제 흥선대원이 집권하는 당시에 뭐 평등 이런 의미를 갖자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인내천 사상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동학에서요. 이런 걸 이제 사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이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를 잡아 죽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요, 이제 훗날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고요. 자, 그런 동학농민운동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부농민봉기, 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자, 그리고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이제 전라도에서 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전라도와 경기도 쪽이요.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외세 경제 침탈과 농촌 사회의 동요라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근대 문물 수용, 그리고 외국에 대한 배상금 지분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1885년에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제 전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신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스부호 아시잖아요. 모스부호. 뭐 뭐 전기 신호의 뭐 길고 짧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언어 표현을 해갖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전신이요. 이제 뭐 1885년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요. 1887년에 이제 전등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에 이제 켜지게 됩니다. 뭐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이제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188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인 유경공원이라는 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1885년에 최초의 우리나라 병원이었던 현대식 병원이었던 광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대 문물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근대 문물이 들어올 때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있어야지 이런 문물을 들여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돈이었죠. 자, 이런 돈, 정부는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국민들에 의한 세금이죠. 당시 세금은 주로 농민들이 냈으니까요. 농민들에게 이런 세금이 다 전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뭐 갑신정변과 그 이후에 뭐 이모군란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적에 외국에 어디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런 배상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라는 건요. 자, 이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이제 세금들이 이제 백성들이었던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다 보니까는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으로 이제 곡물의 유출로 이제 쌀값이 폭등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굉장히 근대 공업화가 이루어져 왔고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막 도시로 이제 몰려와갖고 공장에서 막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먹고 살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인들의 주식이 뭐예요? 쌀이잖아요. 그죠? 자, 일본의 쌀값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옆 동네로 눈을 돌려보니까, 쌀값이 싼 거예요. 바로 그 옆 동네 우리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기고요. 자,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의 한 반값도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갖다 사가게 됩니다. 그런데 쌀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쌀값을요, 우리가 뭐 10kg에 뭐 100원이라 얘기를 하면은요, 일본 상인들이 와갖고 팔래요. 10kg 2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민이라면 안 파시겠습니까? 2배로 준다고 하는데요. 팔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당시 일본에는요, 굉장히 쌀값이 비싸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10kg 200원 줘도 자기 나라 갖다 팔아도 엄청 돈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쌀을 사가져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사가져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쌀이 먹고 살 쌀이 없어요. 네, 그래서 평민층이나 이제 하층민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없다 보니까는요, 만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막 이런 조나 수수 막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먹고 이제 살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발음이 잘 안 되는 오늘따라요. 자, 일부 지방간들이요. 잠시 후에 지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함경도도 있고요. 이 뭐 경기도 지역도 있고요. 이런 일부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해요. 방공령이 뭐냐고 하면 방어하다, 곡식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뭐냐고 하면 외국으로, 주로 이제 일본이겠죠. 외국으로 쌀이 유출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러한 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일본이 이걸 갖고 또 태클을 걸어요. 야, 이거 왜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안 했냐? 한 달 전에 얘기를 안 했냐? 미리 한 달 전에 왜 얘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방공령을 내려갖고 우리 사람들이 쌀 사가는 거 다 못 사가게 하냐?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았냐? 라고 해서 일본의 항의로 이것이 또 철회가 되게 되고 방공령이 없어지게 되고요. 야, 너네 약속 같은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네 또 배상금 내놔. 또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착한 조선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죠? 한 달 전에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또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양유 이후의 조선 상황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근대문물의 수용에 따른 지출과 각종 배상금 지불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일본이 피해를 입었으니 당장 배상금을 지불하시오. 우리와 맺은 조약도 어겼으니 배상금을 내시오. 우리 조선이 입은 손해도 큰데 매번 다른 나라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다니. 또한 일본이 막대한 양의 쌀을 수입하여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 농민과 도시 빈민들이 먹을 곡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조선의 쌀값은 우리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최대한 많은 양을 일본에 가져가야겠어. 저렇게 무제한으로 가져가면 우린 무얼 먹고 사나?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탐과 놀이의 수탈이 더해져 농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빚을 얻어 겨우 갖고 온 거라고요. 절대 안 되네. 에휴, 탐과 놀이의 수탈은 날이 가도 끊이지 않는구나. 자료 출처는 비상입니다. 비상교육입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 합니다. 자, 개항 이후의 조선 상황을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갑신정변 이후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뜯어먹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나라가 되겠죠. 청나라는 여러분들 왜 뜯어먹겠습니까? 이모군란도 그렇고요, 갑신정변도 결국 누가 와서 막아줘요?
명성황후 측, 민씨 측이 누구한테 헬프 요청을 했습니까? 청나라에 요청을 했잖아요. 청나라 그래서 군대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청나라는 우리나라 조정에게 내정 간섭 이걸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 감나라 배나라 정치하는데. 예.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그 나라에서 만들었던 근대화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에 있는 면 있죠, 면. 우리 섬유, 면. 이런 면티요. 이런 면을 갖다 우리나라에 값싸게 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값싸게 뭘 사갑니까? 쌀을 갖다 대량으로 막 사가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에는요, 누가 와서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까? 이 영국이 와갖고 이제 불법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입장이 눈에서 뭐냐고 하면, 와, 이거 외국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뜯어먹네. 이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쪽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 이제 내부 모습을 보자고 하면은요, 이제 근대화를 한다고 외국에서 어떤 문물들을 막 수입을 해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885년에 전신, 86년에는 유경공원이라고 이제 근대화 학교, 이제 87년에는 이제 막 전등, 막 이런 것들을 막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 수입 들어올 때면 공짜로 누가 해주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결국 누가 준다고요? 네, 백성들에서 이제 세금을 받아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개항 이후의 조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갈 적에 반공령이 선포됐던 지역이요. 함경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 일부 이렇게 경기도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반공령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관들이요, 야, 너네 이제 외국으로 쌀 수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방공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요, 한 달 전에 이것을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배상금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맺었던 통상장정입니다. 1883년에 맺어졌던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라고 해서 배상금을 또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막대한 배상금을 주게 됐죠. 자, 그래서 하게 되었던 동학에 대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동학,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 최재우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만들었다는 것. 자, 하지만 흥선대원군 때 이제 뭐 평등사상 이런 것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뭐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 하여서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죄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은 불법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는요, 삼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동학 교도들이 모여서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를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상황이죠. 뭐 탐관 우리들이 막 세금을 더 뺏어가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백성들의 세금을 더 뺏어가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 세력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외국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런 동학이었고요. 이런 동학이 바로 삼례 집회 때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라. 그리고 동학에 대한 박해도 중지를 해라. 바로 이런 걸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보은 집회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것은 일본하고 외국하고 전부 다 안 좋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탐관오리 처벌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외제 배척이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전라도의 보은 집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논쟁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갔는가 전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라도 고부에서요, 농민들이 이제 드디어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왜 봉기를 일으키느냐? 바로 이것을 알아셔야겠죠. 자, 전라도에 가면은요, 이 고부라는 곳에요,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 지방관이 와갖고 이제 이것을 갖다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조병갑이 와서 정치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굉장히 학대하는 이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석보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옛날에는 저수지를 주로 어디에 썼을까요? 물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저수지는요, 물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자, 이런 물이 담겨 있는 이런 곳은 농업에
도움이 되었던, 즉 물을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물 저장 탱크였다는 것이 옛날에는요. 자, 그런데 원래는요, 이 고부에는요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만석보를 갖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왜냐고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물을 갖다 쓰려고 하면요, 농민들이요, 그 보에서 물을 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퍼갈 때 세금을 냅니다. 물세를 내는 거야. 예, 이걸 바로 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보가 있는데도 그 옆에 또 다른 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왜요? 세금을 더 받으려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수지는 땅을 파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누가 팝니까? 뭐 고부 군수 조병갑이 파겠습니까? 아니죠. 동네 농민들 다 불러갖고 땅 파기 시킬 거 아니야. 그죠?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가서 죽으라고 땅 파갖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물까지 대갖고 이제 농사할 때 쓰려고 하는데, 또 거기는 물을 갖다 쓰려고 하면은 자기가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막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방간들이 세금을 뜯어가는데, 혈안이 돼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학정으로 인해서요, 만석부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 전봉준, 꼭 이름 기억하십시오. 이 전봉준들이, 예, 고부의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자, 그런 고부의 관할을 습격을 할 적에요,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이것을 통해 당시 고부 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25페이지 보면은요, 맨 위에 보면 사발통무 이제 종이가 나와요. 잠시 후 이 사진에서도 나올 거고요. 사발 모양으로 봉기 참여자의 이름을 동그랗게 적어서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게 했던 이런 뭐랄까 비밀 문서,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당시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드릴게요.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잠시 후에 또 사진을 보겠지만 이렇게 뭐 이제 가마탄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체구가 굉장히 작아서 이제 녹두 장군이라 불렸대요. 여러분들 녹두 보시면 이제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이제 콩알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해서 녹두 장군이라 불렸고요. 고부 봉기 이후에 부임한 이제 안핵사,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차 봉기 이후에 이제 안핵사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런 안핵사 이용태가 또 동학로 교도를 탄압을 하니까 나중에 또 사람들하고 함께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되겠고, 동학이 여러분들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접, 북접이라고 그래갖고 남쪽의 팀 한 명, 그리고 북접의 팀 한 명 이렇게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팀을 좀 당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전봉준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알아보시고 이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전봉준들이 이제 고부 관할을 습격해갖고 이런 나쁜 일을 벌이니까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조병갑은 도망가게 돼버리고요. 결국에는 정부에는 이 상황을 알고 조병갑을 파면시킵니다. 왜? 동학군들을 갖다가 좀 잠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흥분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부가 봉기 주도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 이겁니다. 조병갑을 딱 파면을 하고요. 그래, 너네 말 들어줄게 이러고 안핵사를 보냅니다. 예, 안핵사, 이 사람은 뭐냐고 하면은요, 사태 해결을 위해 파견하는 임시 관리예요. 자,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또 내려오자마자 고부 밀란 누가 주도했어? 막 찾아내고 막 백성들을 막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막 잡아가두고 막 이러는 겁니다. 야, 잘 해준다고 얘기해놓고는 이용태라는 사람 안핵사가 딱 오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터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고부 지역이 아니라요,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1차 농민봉기예요. 동학농민봉기예요. 자, 배경이 이거죠. 고부농민 봉기 때, 여러분들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자, 예, 고부농민 봉기 때요. 예, 잘해준다고 했던 정부 입장에서 완전 반대로 안핵사가 오더니 이상한 일을 막 하는 거죠. 막 봉기 주도자를 막 잡아오고 막, 그죠, 뭐 안 했던 사람들 막 잡아서 막 고문하고, 자, 이런 식으로 탄압을 이게 벌어지자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빡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전봉준이 당연히 이제 이들과 같이 힘을 합쳐갖고 농민과 함께 무장해서 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봉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부가요, 이것을 탄압하고자, 잠재우고자 이제 정부군을 갖다 보내요. 정부군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정부군에 맞서갖고요, 이 농민군이요, 상대가 수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룡초 전투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오히려 농민군이 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농민군이 여러분들 기껏 해봤자 무기를 뭘 들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대표 무기,
여러분들 죽창이라고 하죠. 죽창은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 앞을 갖다 뾰족하게 잘라갖고 만든 말 그대로 긴 창이라 때 얘기를 해요. 한데 정부군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무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던 농민군이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예,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만큼 또 여러분들 우리 정부군에 얼마큼 힘이 없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만석보 유지비라고요. 고부에 가면 이제 있는 하나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조병갑의 어떤 탄핵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사발통문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농민군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이유들을 이렇게 쭉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이게 밥그릇 같은 걸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갖고 여기다 이제 사람들 이름을 쭉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대장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오기 전에는 누가 대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주도자인지 모르게 하는 이런 사발통문. 예. 자, 그리고 1차 봉기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부농민, 자, 마우스 가시는 곳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 고부농민 운동에서 고부농민 봉기가 먼저 시작됐고요. 그죠? 이곳에서 여러분들 어째 잠재웠잖아요. 그죠? 잘해줄게 이러는데 갑자기 또 안핵사 이용태가 와더니 이상한 일을 벌인다. 라고 해서 이제 1차 봉기가 무장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1차 봉기가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겨요. 특히나 황룡총과 황토현에서 여러분들 막 하고 이겨버리죠. 예,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전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요. 전주는요, 전라도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총관리 지역이에요. 전라도를 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곳엔 조선에는요, 전주라고 하는 곳에 전라도를 총괄할 수 있는 높은 관리를 파견해서 보낸 것이 바로 전주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큰 성이기도 하고요. 교통 유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곳을 농민군이 이제 점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요, 와, 이거 큰 상황이다. 정부에서 이제 파악을 하긴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주 화약, 전주에서 백성들하고 우리 정부 간에 서로 화친하는 약속, 서로 편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하는 약속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 집강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집강소의 얘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집강소가 우리 책에는 나와 있네요. 일종의 농민 자치 조직으로 지방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고 하면 농민군이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농민군이 주장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끼리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율 정치 기구를 만들어줘 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집강소입니다. 자, 이러한 집강소를 통해서 패정개혁안을 갖다가 진행하게 되거든요. 패정개혁안이 뭐냐고 하면 잘못된 정치를 고치는 이러한 개혁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내놓은 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먼저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제 신분제 폐지가 있습니다. 신분제 폐지. 우리 갑신정부 때 있었던 그런 신분제 이런 폐지 있잖아요. 이런 신분제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농민 운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농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토지를 우리 똑같이 좀 나눠달라. 토지가 일부 양반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우리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좀 나눠달라. 이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가 이제 과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요. 이런 분들 옛날에는 이제 재혼을 다시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재혼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참 인간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아놨던 것이 이제 농민군의 이제 집강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차 봉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요건 이제, 일본과 청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제 원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이제 전주성이 점령을 당하고요. 이제 전주 화약이 이뤄질 때쯤 돼갖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가 처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우리 군대들을 이기고, 전라도 지역을 장악을 해버렸어. 자, 잘하는 게 있죠. 우리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 잘하는 거예요. 위급하면 어디에 헬프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 또 청나라에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을 해요. 경기도 아산 지역에다가 이제 군대를 갖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갑신정변이 끝날 때쯤 되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끝에 여러분들 텐진 조약이라는 걸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텐진 조약.
조선에 군대를 넣을 적에는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미리 알려주고 군대를 넣자. 이게 바로 텐진조약의 주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청나라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조선에 군대를 넣은 겁니다. 명성황후가 도와줘. 전라도가 다 지금 농민군에 넘어갔어.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청나라가 텐진조약을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나라 경기도 아산에다가 청나라 군대를 막 파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야? 조약을 무시를 했네? 야, 그러면 우리도 군대 집어넣어. 라고 해서 군대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를 어디다 집어넣냐고 하면요.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군이 봉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에다가. 인천하고 전라도가 뭔데요? 왜 하필 거기다 넣었을까요? 얘네들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이요. 바로 인천에다가 군대를 갖다 집어넣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와, 이거 두렵다.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전주화양, 전주에 있는 농민군에게 야, 우리 서로 화친하는 조약 맺자. 편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버리고, 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농민군이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요. 정리가 되었으면 청나라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후퇴를 해야 돼요. 저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훗날 우리의 대단하신 분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가요, 정부 불신임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의회에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청나라가 조선에 이제 군대를 들여온다고 하니까 와, 이거 기회였던 겁니다. 자신에게 행해졌던 이러한 관심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확 돌리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회까지 회산을 시켜버리고요. 일본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농민군이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는 얘네들 이제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퇴를 안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죠. 일본은 이제 의회까지 해산을 하고 왔고요. 거기다가 10년 전쯤,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한판 붙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청나라 이겼잖아요. 한번 졌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또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청나라에게 조선은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있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 결국에는 가만히 지그들이 지그 나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이요. 바로 이겁니다. 2차 분기. 경복궁을 냈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내정 간섭을 해버리죠. 물론 고종하고 명성황후를 사로잡아왔고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이거는 청일전쟁의 발발이네요. 일본이 청나라한테요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성안이라는 지역에서요 한번 청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에서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평양 쪽 가서 또 전쟁을 하고, 그러다 이제 만주까지 가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그건 이제 훗날 얘기 배울 내용이고요. 자, 일본이 일단 여기서 경복궁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전라도에 있었던 이 동학농민운동 세력들도 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저희가 뭔데? 우리를 평정하겠다는 세력을 갖다가 우리를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여서 저거 우리나라 마음대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갖고 저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네? 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또 다시 뭉쳐지게 됩니다. 자, 이때 2차 봉기 때 뭉쳐진 동학농민운동은요, 남접, 북접 합칩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한 곳에 모여왔고 이곳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1884년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자, 우금치 전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우금치 전투는요, 북접과 남접,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동학팀들이 일본군에게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우금치 전투가 이랬던 것입니다. 자, 농민군은 수가 무려 이제 10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렇게 했던 10만 명이요,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 관군과 우리나라 조선군과 일본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우금치라는 곳이 여러분들 이게 언덕인데요. 이런 언덕을 넘어갈 적에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식무기죠.
신식 무기. 당시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용할 수 없었던 신식 무기를 이제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기관총이죠, 기관총.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께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 교차 사격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양쪽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여러분들 기관총은 우리가 옛날에 썼던 이렇게 총 한 발 장전하고 쏘는 이런 총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사가 되지 않습니까? 두두두두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농민군도 가다가 보면은 계속 쓰러져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신식 무기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겁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관군과 일본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예, 말 그대로 우리 전봉준이라고 하시는 말 그대로 동학농민군의 예, 지도부도 결국에는 잡혀왔고 결국에는 처형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걸부터 보셔야겠죠. 일단 일본군이 상륙 인천으로 했었고요. 예, 청군이 상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저것끼리 텐진적을 맺어갖고 뭐 조선 땅에 이제 병사를 넣을 때는 알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식의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마음대로 들어오게 됐고요. 자, 18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달이죠. 10월 달. 네. 남접, 북접 농민군이 집결합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죠. 저그가 마음대로 고종과 명성황후를 사로잡아서 저그가 마음대로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예,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니네 청나라는 이제 관계 없어. 우리나라랑 이제 뭐 붙어. 그리고 저그 나라에 이제 유리한 이러한 내정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농민군이 집결을 하게 되고요. 자, 남접과 북접,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요. 예, 이 농민군이 남쪽에 있는 팀, 예, 북쪽에 있는 팀입니다. 자, 이래 서로 간에 이제 합쳐져서요. 예, 공주 옆에 있는 이제 우금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10만 명과 그리고 일본군과 우리나라 조선군이 합친 이러한 팀의 연합팀에 이제 여기서 이제 깨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봉준이라고 하는 이 대표는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결국에 순창이라는 곳에서 체포가 되어서 결국에는 전봉준의 체포 이후에 동학군의 어떤 의미는 많이 시들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가마 타고 계신 분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예.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농민군 때는요, 여러분들 반봉건이었죠. 뭐 조병갑, 이용태, 안핵사,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대하는,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전주 화약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잖아요. 반봉건이었고요. 2차 농민봉기 때는요, 여러분들 반외세였죠. 반외세. 반외세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복궁을 갖다가 저거 마음대로 점령을 하다 보니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반외세. 즉 민족운동, 우리나라 민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뭉쳤던 이런 운동의 의미로서 아주 큰 의미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 있죠. 탐관오리 처벌, 조색 제도 개혁 주장, 반봉건입니다. 반봉건. 그리고 일본 배척, 반외세. 여기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 예. 자, 그리고 이런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에 이제 일부가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우리나라 이제 실정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반봉건 반외세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차 봉기 경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이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안으로는 탐학환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것이 바로 반봉건. 탄간오리를 처벌해라. 탄간오리를 처벌해라. 이게 반봉건.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라. 이게 반외세적 성격.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라. 이게 바로 반외세적 성격. 자, 그리고 4대 강령이 여기 보면요.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해라. 이게 뭐냐고 하면 뭐 생명중시 사상, 충효 사상, 보국왕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갖다 편안하게 하자. 이런 식의 보편적인 목표가 들어져 있고요. 이제 3번, 4번에 보면 반외세적 성격과 반봉건적 성격이 나옵니다. 자, 먼저 3번.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하게 하라. 이거는 반외세 성격이 확 드러나죠.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뭐 국을 갖다 점령을 해버렸으니까요, 그죠? 자, 4번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자,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건 모르겠습니까? 반봉건적 성격입니다.
예. 자, 요에 대한 요소들 여러분들 책에다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뭐 훗날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학습지 이런 것이 나올 적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근대적 개혁운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후에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의미적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